네 가지가 우리 몸에 잘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항산화 물질을 어떻게 우리 몸에 많이 투입을 할까를 고민을 하는 게 면역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가면 의사의 얼굴이 파랗게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를 충분히 먹어주면 병에 걸릴 일이 없다라는 어떤 속담이기도 한데요. 우리 인간은 일부러 좀 먹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4알에서 8알 정도를 먹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노년기 몸에서 보내는 면역기능 이상 신호는 무엇이 있나요? 우리 면역기능에 이상이 오면 제일 먼저 감기 오는 거 있죠. 그것도 사실 면역기능의 변화 때문에 오는 건데요. 물론 날씨가 추워지고 독감이 돌고 이러면서 감기, 독감 오는 경우도 있지만 바이러스가 자체가 우리 몸에서 사실은 계속 같이 지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의 4개 대표적인 종들이 있는데 이런 바이러스들이 뭐 없다가 갑자기 감염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감기 바이러스들은 항상 우리 기관지에 같이 있는, 상재하는 그런 바이러스들입니다. 근데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는 상황, 예를 들면 급격하게 추워진 날씨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내 몸에서 면역력이 떨어질 만한 어떤 급성 스트레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같은 상재에 있던 균들이나 바이러스들에 우리가 감염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증상이 나타나고 이제 열이 나면서 고생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독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행하는 철이 있고 그 유행할 때 사람들끼리 서로 감염이 되면서 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가을, 지금부터 이제 인플루엔자 A가 시작이 되고 이제 겨울, 봄 지나면서 인플루엔자 B가 시작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더 심하게 증상이 오기도 하고 고열이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전혀 안 걸리고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 또한 이제 면역력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호흡기 말고 이제 장 면역에도 면역력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장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구토나 설사 같은 거 다른 사람들 먹어도 별 이상이 없었던 음식에 대해서 나는 구토를, 설사를 겪는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이 가을철에는 게장이나 굴 먹고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오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 노로바이러스도 물론 이제 이 해산물을 많이 먹은 경우에는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 먹은 사람은 또 걸리기도 하고 안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 또한 내 몸의 면역력이 어느 정도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장 면역 상태가 좋은 사람은 이 노로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좀 들어와도 별 증상 없이 잘 이겨내기도 하고 그냥 설사 한두 번 하고 끝나기도 하고 이런 차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그 외에 이제 피부 알레르기 반응도 면역력과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가 장 건강이 되게 면역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장에 있는 좋은 유산균들, 어떤 상재균들이 갑자기 확 죽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예를 들면 항생제를 복용을 했다든지 뭐 이럴 때 없던 음식 알레르기가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괜찮던 음식을 먹었는데 평소에 먹던 음식을 먹었는데 알레르기가 나서 응급실에 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몸의 면역력 기능이 떨어졌을 때 특히 장에 있는 상재균들 정상 유익균들의 역할이 떨어졌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암도 면역에 관련된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우리가 잡는 대표적인 면역 기능이 이제 NK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랑 T세포가 그 역할을 하는데 하루에도 수천 개, 많게는 10,000개 이상씩 생기는 그런 비정상 세포들, 암 전 세포들 이런 세포들을 우리가 다 잡고 살고 있는 게 정상 면역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 습관이 안 좋다든지 스트레스에 과민하게 반응이 된 상태라든지 잠을 좀 잘 못 잔 상태라든지 날씨가 갑자기 확 변하는 상태라든지 이럴 때에 이런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 또한 암에도 발병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각종 그런 암들이 평소에는 걸리지 않고 잘 면역 기능이 잡고 있었을 상황을 못 이기고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그러면 이제 5년에서 10년 뒤에 우리가 1cm짜리 암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넓게는 암도 면역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이 추천하시는 면역력 증진에 좋은 음식이 있나요? 면역력을 올리는데 뭐 한 가지, 두 가지 음식으로 이걸 먹으면 면역력이 확 올라간다 이런 거는 사실은 특별히 중요한 건 없고요. 뭐 마늘이라든지 뭐 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긴 하지만 뭐 그런 것만 먹고서 면역력이 확 올라간다 이런 건 사실은 없습니다. 뭐 인삼, 뭐 사포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평소에 어떤 식습관을 갖고 있느냐, 운동 습관을 갖고 있느냐, 평소 심리 상태가 어떠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 면역력 증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면역력이라는 것도 하나의 대사 상태다 보니까 대사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대사라는 거는 우리 에너지 대사,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는 환경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러려면
이 에너지 대사,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대사 가장 중요한 사이트릭 엑시드 사이클에 들어가는 조효소들이 많이 우리 몸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 제일 대표적인 게 비타민과 미네랄로 대표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장 건강에 제일 도움이 되는, 장의 변이 너무 오랫동안 머물지 않도록 하는 섬유질, 그리고 암세포나 어떤 면역 기능에 제일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산화 물질들, 이 네 가지가 우리 몸에 잘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3대 영양소 말고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항산화 물질을 어떻게 우리 몸에 많이 투입을 할까를 고민을 하는 게 면역력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 음식을 많이 먹어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율, 양 이런 거는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가공식품이나 초가공식품들 말고 자연 유래 식품인 통곡물인 현미, 귀리, 키노아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 주위에는 현미가 가장 가까운 통곡물이잖아요. 그래서 현미, 채소 중심의 녹황색 채소라고도 하고 다양한 색깔들의 채소들을 먹어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보다는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항산화 물질들을 많이 섭취하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비타민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면 비타민 A, B, C, D, E, K 계속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면 왜 이 섬유질들 포함된 채소들을 많이 먹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이제 베타카로틴이 이제 전구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호박이라든지 당근, 고구마, 케일 이런 것들이 이제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A 정말 중요한데요. 눈 건강에도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외의 면역 기능에도 전체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천연 항암 물질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설포라판이 많이 들어있는 브로콜리나 양배추 이런 십자가 채소도 너무너무 중요한 항산화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강력한 항산화 항염작용으로 유명한 퀘르세틴이 들어있는 양파나 아니면 사과, 케일 이런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항산화 물질로서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눈 건강, 혈관 건강에 너무너무 좋은 항산화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안토시아닌, 그리고 보라색이나 검은색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죠. 이런 게 많이 들어있는 블루베리나 검은콩 이런 것들이 또 좋은 항산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스를 통해서 먹는 방법들을 제가 소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ABC 주스, 사과랑 비트랑 캐럿, 당근 이렇게 섞어 먹는 방법도 있고 ACC 주스라 그래가지고 비트 대신에 양배추 섞어서 갈아가지고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스에 다른 것들,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것들 섞어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게 하면 맛도 잡고 영양도 챙기는 좋은 아침 식사 대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면 좋습니다. 그 외에도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음식 재료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좀 짚어보면 마늘 같은 경우는 매운맛 성분인 알리신이 면역 증진과 그다음 항바이러스제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 버섯에 있는 베타글루칸이 면역력 도움되고 그다음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구마에 있는 베타카로틴 아까 말씀드렸죠. 비타민 A의 전구체 이런 것도 항산화 역할로 너무 좋고 면역력 증진에 역할을 주고요. 파프리카 같은 고추 같은 이런 데 있는 비타민 C 두말할 거 없이 중요하죠.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인간이 비타민 C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포유류 중에 아주 드문 포유류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 다른 포유류들은 체내에서 비타민 C를 직접 생성을 하는데 우리 인간과 기니피그만 생성을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비타민 C를 일부러 좀 먹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고추나 파프리카 같은 그런 채소로 먹는 게 가장 좋은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그러면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저는 알약으로 복용하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4알에서 8알 정도를 먹고 있는데 고용량이지만 비용 대비 굉장히 비타민 C는 싼 거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보고 비타민 C는 충분히 먹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홍삼이나 인삼에 있는 이제 사포닌 성분도 어떤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유명하고 그리고 대두나 콩에도 좋은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통곡물 유명하죠. 통곡물에는 껍질에 이 항산화 물질들과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들이 가득 들어 있고 이 껍질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깐 곡식보다는 현미나 귀리, 키노아 같은 이런 통곡물을 많이 먹어라. 면역력을 위해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통곡물 껍질에는 옥타코사놀이랑 베타글루칸, 비타민 B군 이런 면역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C를 과하게 먹는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비타민 C는 과하다는 개념이 없고요. 우리가 과하게 먹으면 다 소변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 C는 어느 정도 용량 이상을 먹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최소 용량은 200mg인데요. 우리가 비타민 C 한 알이 1000mg, 1g이죠. 그래서 200mg 하면 5분의 1 알이니까 굉장히 적은 양인데 사실 그거는 완전히 비타민 C를 다 흡수하는 양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그 이후에 남아도 조금씩 우리 체내에 들어가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C 박사로 유명한 이제 유영재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비타민 C는 남는 게 없다. 어디에나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소장을 통과하고 대장으로 가서도 남으면 유산균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남아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면 방광암도 예방을 해주고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남으면 남을수록 그것 자체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남아서 소변으로 노랗게 나오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많이 복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저렴한 거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적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비타민 C를 입냄새 제거에도 쓰거든요. 비타민 C가 약간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물고 있지는 말라고 되어 있는데 잠시 동안 이제 입 안에 물고 있으면 입 안에 있는 생제균에도 도움이 돼 있어서 비타민 C를 잠시 물에 녹였다가 이때 살짝 물었다가 그다음 삼키고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물로 가글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비타민 C를 입냄새 제거에도 활용을 합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비타민 C 많이 먹으면 소변도 방광에도 도움이 되지만 대장에 있는 균도 좋아져서 냄새도 줄어들어서 방귀 냄새도 좋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타민 C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 비타민 C 많이 먹으면 결석 온다더라 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비타민 C로 결석이 생긴다는 거는 아직 논란이 좀 있고요. 우리가 비타민 C 먹을 때 물을 충분히 먹어서 배출을 해주면 방광, 신장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뭐 결석의 가능성이 조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비타민 C는 충분히 먹어주는 게 훨씬 더 큰 도움을 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과일이 노년기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년기에 과일이 해롭다라는 말은 노년에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당뇨를 많이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당이 많은 과일을 조심하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일은 사실은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이 많이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좋은 식재료이기 때문에 과일을 다 거부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땅에서 나는 우리 채소, 우리 과일이면 충분히 섭취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열대 과일 중에서는 너무 당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파인애플이라든지 뭐 바나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분이 좀 많이 높긴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제한해서 한 주먹 이하로만 먹는 게 좋고요. 하지만 껍질째 먹는 과일들, 제철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과일들은 대체로 좀 많이 먹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과라든지 껍질로 먹을 수 있죠. 배라든지 껍질째 먹을 수 있죠. 키위, 제가 껍질째 먹는다니까 키위를 어떻게 껍질째 먹냐 그러시는데 키위도 충분히 껍질째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잘 씻어서 껍질째 먹으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메론도 껍질째 먹고 사과는 말 그대로 겉껍질만 살짝 벗겨내고 나머지 하얀 과육까지 다 먹거든요. 이런 것들 습관 들이면은 과일 안에 있는 항산화 물질들을 먹을 수 있는 기회들을 충분히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좋고요. 그 외에 과일을 먹는다 그러면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탕에 절인 과일, 말린 과일 이런 걸 이제 과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니죠. 설탕에 절인 게 과일로서 효과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설탕에 의한 악영향이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통조림에 있는 과일은 사실은 과일로서 역할을 못한다. 그거는 우리 예전에 병원에 문병 갈 때 꼭 파인애플 캔에 들어있는 거 아니면 이제 칵테일 과일 이런 거 이제 과일이라고 생각하고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들고 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병 주는 거죠. 환자가 그걸 먹으면 얼마나 당이 올라가면서 혈관 상태가 더 안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캔에 있는 과일은 대부분 과일로서 역할을 못한다. 껍질째 먹을 수 있고 깨끗하게 씻어서 직접 자기 입으로 씹어 먹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지 않다면 껍질째 갈아서 과육채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즙만 내가지고 과일 즙만 먹는 것은 또 좋지 못하다. 우리가 과일 주스 하면은 즙만 내서 이 섬유질 버리고 즙만 먹잖아요. 이거는 당분만 모아서 먹는 거거든요. 이것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껍질째 먹는 방법 잘 고민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바나나랑 포도, 그다음에 수박도 그렇고 자몽도 그렇고 이런 거는 노인에서 좀 주의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나나랑 포도, 수박 같은 경우는 당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거고 그런데 이제 자몽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요. 자몽은 이제 GI 인덱스 낮은 과일에 속하거든요. 사과 포함해가지고 40 이하인 과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사과, 키위, 자몽 이런 거는 당 부분에서는 좋은 과일인데 문제는 자몽이 이제 약들과 이제 상관관계가 많은 그런 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약을 많이 드시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자몽 주스는 피해라.
또 이제 포도주스 중에서 일부는 피해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몽도 좀 조의해야 되는 과일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뭐 고혈압 당뇨약 안 드시는 분이면 다른 약 드시는 거 없는 분이면 그냥 자몽 뭐 과일로서 또는 주스로서 먹어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 외에 뭐 GI 인덱스 낮은 과일, 그러니까 당분이 낮은 과일로 유명한 게 사과, 딸기, 키위, 블루베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과일로 속하거든요. 껍질째 먹을 수도 있고, 그죠? 다 껍질째 먹는 과일이죠. 당분이 적으면서 항산화 물질이 많은 과일로 유명합니다. 또 과일로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과일처럼 생긴 토마토가 있죠. 토마토가 익어가면 의사의 얼굴이 파랗게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토마토를 충분히 먹어주면 병이 걸릴 일이 없다라는 어떤 속담이기도 한데요. 외국 속담이죠. 토마토는 당분이 거의 없고 거의 채소 수준이기 때문에 정말 토마토는 많이 먹을수록 좋은 그런 채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루 양을 하루 자기 주먹 이하로 먹으면 사실 어떤 과일을 먹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을 조절하면 큰 문제 없다. 그 다음에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섬유질을 채우는데 과일만한 게 또 없기 때문에 과일을 잘 활용하면 좋다. 그래서 너무 겁내실 필요 없고 이런 주의할 점만 주의해서 많이 드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단순 노화인 줄 알았는데 병일 수도 있는 증상들이 있나요? 단순 노화인 줄 알고 골든타임을 놓치고 오시는 노인분들이 꽤 많습니다. 기력이 없고 피곤해서 잘 못 움직이겠거니 하고 그냥 주무시는 줄 알고 이러고서 있었는데 사실은 뇌혈관 질환에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뇌경색이 왔는데 모르고 그냥 하루를 지내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 그 혈관을 뚫어주면 팔다리 마비, 한쪽 마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4시간 반 정도에서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자고 나서 다음날 온다든지 이러면 그 기회가 아예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좀 있을 수가 있어서 노인분들 중에서 또 이제 자기 표현 못 하시는 상태 있죠. 치매가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주무시다가 발생한 뇌경색이나 뭐 이런 심근경색이라든지 특히 노인분들 중에 당뇨 오래되신 분들은 또 통증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경들이 다 파괴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혈관 질환이 왔는데도 이 골든타임이 있는 질환이 왔는데도 전혀 못 느끼시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놓치게 되는 일이 있고 응급실에서도 그 환자의 검사가 늦어져서 놓치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사례가 있는데 80대 할머니였어요. 치매가 있어서 누워 계시는 분이었고 기력이 없어서 전혀 먹지도 못하고 평소에 그래도 화장실 가는 정도 구축해서 갔던 분이 아예 못 일어나신다. 이틀째다 이렇게 해서 응급실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콩팥 기능 이상, 전해질 이상 이런 거를 이제 고려를 했지 심장은 사실 고려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의 심장 심전도가 급성 심근경색의 심전도를 보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흉통을 호소를 못하고 그냥 기운이 없어서 오시니까 보호자도 몰랐고 의사도 당연히 사실은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의심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술을 1시간 늦게 들어가서 굉장히 환자한테도 미안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바로바로 확인을 했으면 30분 안에 시술 들어갈 환자를 30분 이상 지연을 시켰었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노인 환자에서의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의 그런 문제입니다. 특히 다리가 불편해서 누워 지내시거나 이런 분들은 컨디션이 금방 나빠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대퇴골절이 오거나 이렇게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 쉽게 부러지죠. 그런 분들 보면은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그냥 푸석하고 주저앉았어요. 내지는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주저앉았어요. 넘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주저앉았어요 했는데 다리가 계속 아프다고 하셔서 왔어요. 이렇게 했을 때 대퇴골절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대퇴골절이 발생을 하면 그분은 수술을 빨리 최대한 해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누워 계시면은 그 사이에 뇌경색, 심근경색, 폐렴, 욕창 이런 걸로 일주일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다른 팔 부러진 거랑은 상황이 다른 거예요. 다리는 걷지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전신 컨디션 나빠져서 병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누워 지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만약에 관절염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수술을 해서라도 빨리 부지런히 걷는 거를 만드는 게 전신 컨디션을 예방하고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야 근육 소실도 예방이 되고 비만도 예방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골다공증도 예방이 되고 체중을 줘야 골다공증이 예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큰 뼈의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노인분들 중에서 탈수가 문제가 많이 될 수가 있는데요. 식사를 못하거나 물도 잘 못 드시고 그냥 누워 지내시다가 콩팥이 망가지고 전해질이 망가져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변량이 줄기 시작하고 잘 기저귀를 채워놨는데 소변이 안 나오더라 계속 깨끗하더라 이러면 응급실 오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ARF라고 하는데 급성 신장 부전이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소아 같은 경우는 24시간 안에도 오고요. 성인 같은 경우는 이틀 3일이면 금방 급성 신부전이 오거든요. 소변이 양이 줄기 시작하거나 너무 진해졌다.
그럼 지체 말고 병원 와서 수액을 달고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원인이 별로 없는데도 환자분이 못 먹어서 생긴 그런 탈수에 의한 질환이라면 수액을 달고 며칠간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폐렴이라든지 이런 거 기침 발열이 없는데도 폐렴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게다가 뭐 먹다가 이제 살에 걸렸는데 뭐 살에 걸리고 나서 기침하고 나서 그냥 좋아져가지고 뭐 괜찮겠거니 하고 며칠 지났더니 2, 3일 뒤에 막 열이 나면서 기침 심해지면서 가래 막 끈덕끈덕하게 나오고 이러는 분들은 이제 흡인성 폐렴이 온 거거든요. 이런 것도 그냥 단순 노화겠거니 하고 지나다가 생기는 위험한 질환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폐렴 중에서 흡인성 폐렴은 인공호흡기 달고 중환자실 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을 정도로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살에 걸렸을 때 잘 기침하고 넘어갔다 하더라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 증상이 있으면 그냥 하루 이틀 미루지 마시고 가까운 의원이라도 가서 가슴 엑스레이 찍어보고 청진이라도 들어보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늦어지면 응급실이라도 오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평소에 조치를 못하고 워낙 요즘은 이제 자녀랑 부모님이 멀리 떨어져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연휴에 요번에 이제 추석 때 있었잖아요. 추석 때 연휴에 보호자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고 나서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졌냐 이러면서 이제 효자 노릇하기 위해서 응급실로 모시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 일부는 이해합니다만 검사도 거부하고 그냥 영양제 타령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진찰을 해보고 정말 못 먹은 시간이 길거나 아니면 흉통이나 팔다리 마비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검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응급실 오셔가지고 진짜 미어 터지는 정신없는 응급실에서 응급실에 와가지고 영양제만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의사의 진찰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경우는 필요한 조치, 검사 같은 거 받으시고 그렇지 않고 너무 별거 아닌 진찰일 때는 또 경환 질환으로 판단해서 이제 다른 개인 의원이나 이런 데로 이제 가야 된다고 할 때는 또 그런 거에 따라주시고 의료진의 판단에 좀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년기에 자기도 모르게 건강을 해치는 식습관은 무엇이 있나요? 네, 일단 노년분들 중에 건강을 해치는 식습관 하면 이제 평소에 혼자서 잘 식사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저는 이분들께 뭐 젊은 분들한테는 당연히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초가공식품 피해라. 가공식품 최대한 피하고 현미식과 채소 중심으로 식사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노인분들한테서 특별히 건강 해치는 식습관 하나 짚으라고 하면 저는 물 말아서 대충 마시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노인분들이 잘 못 씹고 하니까 그냥 대충 안 씹고 마실 수 있게 그렇게 먹느라고 물에 말거나 국에 말아갖고 후루룩 그냥 먹고서 식사 마치고 이러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씹는 기능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틀니 하는 중이거나 틀니 불편하거나 뭐 이런 분들은 그냥 대충 마셔서 식사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선호를 하시게 될 텐데 이게 사실은 우리 장기적인 건강에는 큰 악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음식을 이렇게 씹는 기능이 사실 그냥 턱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턱 주위에 있는 근육도 움직이고요. 그다음 측두부 근육도 많이 쓰게 되고 그러면서 뇌혈류 자체에도 큰 도움이 되고 목 근육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이 근육 움직이는 거에서도 너무 도움이 되고 또 침샘을 자극하는 효과에 도움이 되고 침샘에서 침이 나온다는 거는 소화 기능을 늘리기 때문에 이제 밑에 내려가서 위 기능과 췌장 기능, 담낭 기능을 좀 스페어 해주고 그 다음에 대장, 소장에서 흡수 기능도 좋아지게 한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천히 꼭꼭 씹어서 물이 들 때까지 우리가 씹고 침을 많이 나오게 해서 삼키는 걸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국이나 물에다 말아가지고 대충대충 삼키게 되면 침에서 나오는 아밀라제 효과도 없지만 섬유질도 부족한 음식을 먹게 되고 여기다 김치 정도 얹어가지고 그냥 먹는 거잖아요. 초록색 채소를 씹어서 먹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변비가 악화된다든지 장 건강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는 다시 이제 우리가 뇌 건강에 이제 씹는 게 도움이 된다고 했죠. 반대로 그런 역할을 못하면서 우울증, 치매 아니면은 불면증 같은 이런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이게 씹는 역할을 못해서 생기는 문제도 되지만 장 건강이 나빠져서도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아니 장 건강이 나빠졌는데 왜 정신 건강을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장뇌축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장에서 나오는 그런 호르몬들 우리가 잠을 이제 깊게 잘 수 있게 만드는 이제 멜라토닌이라든지 이런 호르몬들도 사실 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80% 이상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건강에 이 장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물에 훌훌 말아가지고 대충 마시고 뭐 채소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김치 조금 얹어갖고 그냥 먹고 말고 이런 식으로 식사를 마무리하시다 보면 장 건강이 나빠지고 변비가 심해지면서 이런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울증, 치매, 불면증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연화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 씹지를 못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흡인성 폐렴을 고려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씹는 기능이 중요하다는 거는 혼자 스스로 식사를 하시고 잘 씹을 수 있는 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 기능을 넘어서서 그 기능이 아예 안 되시는 분은 씹을 수 없는데 식사를 억지로 씹게 하시다 보면 또 흡인성 폐렴이 올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집니다. 우리가 이제 뇌경색이나 이런 걸 앓다 보면 이제 연화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 팔다리 마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얼굴 쪽에도 마비가 있다 보니까 삼키는 기능도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런 분들은 이제 삼키다가 기도로 들어갔는데도 본인이 몰라가지고 기침도 제대로 못하고, 아니면 기침을 했다고 하더라도 음식이 남아있는지도 모르시고, 이렇게 되면 그 위산이나 이런 것들, 역류에서 생긴 위산이나 이런 것들이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폐렴을 굉장히 심하게 악화시킵니다. 이거는 바이러스성 폐렴이랑 이 세균성 폐렴보다 더 악화된다는 흡인성 폐렴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폐렴으로 중환자실 가거나 인공호흡기 다는 일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악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못 씹는 분인 경우에는 또 유동식으로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참 어렵죠. 이번 화의 주제는 이제 노년의 일반적인 건강, 그리고 습관, 생활습관,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식습관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운동도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노년이 됐다 그래서 계속 집에만 앉아 계시고 누워 계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뼈 건강이 금방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고, 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 못 걷겠다고 하시면은 이제 수술을 해서라도, 아니면 물리치료를 해서라도 조금씩 걷는 기회를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야 뼈 건강과 이제 이런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걸으려면 이제 방 안에서 이렇게 걷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면서 비타민 D를 섭취를 피부를 통해서 하는 거죠. 햇볕을 통해서 자외선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하루에 작게는 뭐 몇 보라도 시작해서 많게는 3km 정도를 목표로 걷는 거를 하면, 그리고 햇볕을 받으면서 걸으면, 그러면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걸으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뼈 건강, 그다음 심폐 기능 건강, 뇌 건강에도 너무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혈관 꽉 막는 최악의 음식에는 무엇이 있나요? 혈관을 막는 음식 하면 이제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그래서 혈당 급격하게 올리면 뭐가 문제냐면 혈액 자체가 우리가 물려처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끈적끈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혈관 끝에 이제 어떤 산소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저하를 시키게 되죠. 그러면서 혈관 안에 있는 당과 단백질들이 만나면 얘네들이 연결을 하면서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우리가 소위 당독소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러면 혈관 내피에 미세한 염증들을 일으켜요. 이 미세한 염증 반응은 LDL 콜레스테롤들을 불러오게 되고요. 이 불러온 LDL 콜레스테롤이 엉겨 붙으면서 혈관을 좁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음식이 혈관을 좁게 만드는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를 일으키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단순당, 가공당이 혈관을 막는 원인이 되는 건데요. 물론 이제 지방 자체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도 영향을 줍니다. 포화지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 몸에서 혈관의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긴 한데, 그것보다 현대인들한테는 초가공식품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초가공식품이라는 거는 원재료의 어떤 형태가 아예 없어지고 다 그냥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맛과 향을 증진시킬 수 있고 보존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섞어서 착색료, 인공감미료, 방부제, 보존제 이런 것들을 넣어서 오래 보관하고 편하게 보관하고 유통이 편하게 되고 기업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렇게 상업화된 음식들이 초가공식품인 거거든요. 예전의 가공, 예를 들면 뭐 빻고 끓이고 삶고 말리고 데치고 이런 가공 수준, 1차 가공 수준을 넘어서 초가공 식품이라는 거는 그런 가공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가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과자, 음료수, 배달 음식들에 들어가는 것들, 양념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간편식품들이 대부분 다 혈관을 망가뜨리는 그런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가공식품이란 정확히 어떤 공정을 거치길래 몸에 안 좋은 건가요? 우리가 뭐 찌고 끓이고 삶고 뭐 발효시키고 이런 것들은 1차 가공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가 초가공식품이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 초가공식품 개념에서 보면 노바 1, 2, 3, 4라는 게 있어요. 노바 1이라는 거는 전혀 가공하지 않은 원재료 그대로의 물질을 얘기하는 거고, 노바 2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1차 가공한 것들, 그래서 뭐 끓이고 삶고 뭐 찌고 뭐 빻고 이런 것들이 이제 1차 가공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노바 2라고 하는, 노바 3 같은 경우는 뭐 예전부터 가공을 했던 뭐 치즈라든지 빵 같은지 이런 이제 형태가 변한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노바 4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현대에서 만들어진 것들, 거기다가 일반적으로 먹지 않던 그런 성분들이 섞여 있는 음식들, 비닐에 포장되어 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이 초가공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현대에 만들어진 음식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냉동 식품들이라든지 편의점에서 파는 수많은 음식들, 음식 같지 않은 음식들 이런 것들이 다 초과공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혈관에 좋은 음식들만 사실 고를 것 같으면 마트에 가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마트에 가면 이런 원재료들이 있는 것들을 사다 보니까 과일, 채소 범위 이외에 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그 외에 가공식품들이 다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갈 일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뭐 그 외에 1차 가공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냉동 과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나쁜 부분이 별로 없죠. 1차 가공 냉동 과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존성만 높인 거지만 우리가 뭐 가공 어떤 인공 물질들이 들어간 건 아니니까요. 그런 것들은 이제 뒤에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뒤에 봐서 100% 예를 들면 망고 100%, 블루베리 100% 이런 것들이 그런 게 되겠죠. 1차 가공품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섭취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뒤에를 봤더니 이름을 알 수 없는 식용색소 몇 통, 아스파탐 뭐 이런 인공 감미료들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안 먹으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내 몸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건강 그리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아예 식탁에 올릴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볍게 좀 더 얘기하면 빵 같은 경우도 건강빵인 줄 알고 잘못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빵을 말 그대로 호밀이라든지 밀이라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1차 가공해가지고 설탕이나 이런 것들 최소한만 넣고 뭐 버터 조금만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빵이면 좋은 빵이고 효모가 들어간 빵이면 좋은 빵일 수 있는데 건강한 빵인 척 하면서 건강하지 않은 빵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호밀빵, 뭐 잡곡빵 해가지고 나와 있는 시판되어 있는 것들 보면 뒤에 이렇게 보면은 밀가루 뭐 60%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밀가루 빵이라고 보셔야 되고 또 어떤 빵들은 이제 가공품으로서의 영향이 되어 있는 그런 색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빵들, 우리 아이들 먹는 무슨 포켓몬빵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초과공식품이라고 봐야죠. 빵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주의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 사실은 빵 자체를 너무 혈당을 빨리 올리기도 하고 설탕이랑 지방도 좋은 지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합성 유지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빵도 그냥 차라리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일이 비싸서 냉동 과일을 먹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저는 블루베리를 냉동으로 먹는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칠레산 블루베리 1.7kg짜리 이런 거 보면은 뭐 10,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당도 별로 높지도 않고 열려있기 때문에 보관성도 좋고 양도 많기 때문에 넉넉히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대안이 굉장히 좋은 선택이고요. 망고 이런 거는 당이 좀 높기는 하지만 소량씩 먹으면 되니까 얼린 과일로 해서 먹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딸기 이런 것도 사실 제철 아닐 때는 얼린 과일로 해가지고 녹으면 사실 좀 흐물흐물해져가지고 형태가 안 좋긴 한데 그런 것들도 활용하면 좋습니다. 고지혈증, 지방보다 탄수화물이 더 위험한가요? 네, 사실 고지혈증 이제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된다고 되어 있어서 지방을 조심하라고 되어 있는 건 맞지만 현대인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방보다 탄수화물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냥 탄수화물이 아니죠. 복합 탄수화물이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괜찮습니다. 현미 탄수화물 괜찮습니다. 귀리 퀴노아 탄수화물 괜찮습니다. 아니면은 보리 아니면 또 통밀 이런 거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럽에서 먹는 뭐 바게트 이런 거 통밀로 만든 빵 이런 거 괜찮습니다. 또 비건 빵 이런 것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시판되어 있는 밀가루 완전 갈아서 만든 이런 빵들은 안 좋습니다. 지방도 좋은 지방을 고른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은 최대한 피하고 불포화지방 중에서 오메가3가 많은 지방들을 섭취를 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가 있죠. 탄수화물도 탄수화물 나름인데요.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 있는 껍질째 먹는 탄수화물은 좋습니다. 귀리 퀴노아, 현미. 현미 자꾸 강조를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현미밥 많이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 주위에서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통곡물이 현미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특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현미 잘 드시면 좋고 밀가루를 주식으로 하는 곳에서는 사실 통밀 먹기가 오히려 힘들잖아요. 현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미가 좋다고 하는 거고요. 잡곡을 항상 물어보시는데 잡곡도 좋은 거 아니냐. 물론 잡곡은 백미보다는 좋습니다. 그런데 잡곡은 아쉽게도 대부분이 깐 곡식이기 때문에 껍질을 먹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껍질에서 얻을 수 있는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항산화 물질이 좀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현미밥이 잡곡밥보다는 더 좋다. 먹을 수 있으면 잡곡을 섞어 먹는 건 괜찮지만 현미를 꼭 포함을 시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가루로 대표되는 가공 탄수화물 음식들은 다 기피 대상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통밀은 괜찮습니다. 근데 통밀 구하기 쉽지 않으실걸요. 동네 비건 빵집 같은 데 가야지 겨우 10,000원짜리 빵 요만한 거 구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먹느니 차라리 현미밥 드십시오.
해보니까 너무 비싸요. 현미는 비용 부담이 거의 없죠. 그래서 현미는 추천을 강력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이들 현미의 어떤 냄새 같은 거 싫어하는데 사실 냄새는 뭐 우리 알긴산 들어있다고 하는 이제 미역 다시마 같은 거 조금 넣어서 밥 지으면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현미 냄새 잡아가지고 밥 지으면 충분히 먹을 수 있고요. 너무 씹는 게 힘들다 그러면 사실은 씹는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현미밥을 먹는 것도 있는데 씹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럴 것 같으면은 물에 충분히 불려서 밥을 지으면 그 부분도 많이 해결이 됩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좋은 지방에는 무엇이 있나요? 네, 몸에 좋은 지방에 대해서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지방, 무엇이 있는가? 일단 오메가3가 충분히 들어있는 그런 지방을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의 하나인데요. 우리 불포화 지방 하면 오메가3, 오메가9, 오메가6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오메가9는 중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오메가6가 우리 몸에서 너무 많아서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3 비율이 좀 높은 그런 지방을 일부러 찾아 먹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들깨와 아마씨가 오메가3 비율이 가장 높은 특별한 식물성 지방입니다. 그래서 들깨를 많이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도 오메가3보다는 오메가9 쪽이 많지만 아보카도라든지 올리브 이런 것들도 불포화 지방산이 충분히 들어있고 오메가6가 조금 낮은 그런 지방으로 좋아서 저희 집은 이제 다른 지방들, 식용유들 배제하고 이제 아보카도유, 올리브유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쓰면 좋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과일제로 먹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아보카도와 올리브는 일부러 과육제로 먹는 그런 것도 활용을 합니다. 요즘 그게 많이 알려졌는지 마트에 가면은 검은 올리브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막 맨날 품절이에요. 이런 거 보면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기분 좋긴 한데요. 올리브 많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청 올리브보다는 블랙 올리브가 맛과 향이 더 편해서 저희도 블랙 올리브 떨어지지 않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도 굉장히 좋은 불포화 지방산의 어떤 요소인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차에서 우리가 주전부리로 과자 같은 걸 많이 먹거나 껌 많이 먹거나 음료수를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대신에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견과류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두나 아니면은 잣이나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 캐시넛이랑 브라질넛을 활용을 하는데요. 브라질넛 하루에 2개, 3개 먹으면 항암 성분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브라질넛 하루에 2, 3개 활용을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캐슈넛 같은 경우는 고소한 맛으로 먹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 먹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과자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줌 정도의 저는 한 줌보다 좀 많이 먹긴 하는데 이런 걸로도 활용을 하면 좋은 지방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3 하면 이제 어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당연히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는 방법 중에 식물성 기름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어류도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류를 이용해서 오메가3를 섭취할 때에는 해양 오염 그리고 중금속 이슈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작은 생선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등푸른 생선으로 대표되는 게 고등어, 꽁치, 정어리 이런 것들이 좋은 생선이거든요. 너무 큰 뭐 참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수은이라든지 중금속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집에서 간식 같은 거 얼린 블루베리 그리고 차에서 캐슈넛 이런 거 추천드렸다시피 이런 것들로 당분이 높지 않은 간식들을 활용을 하시면 식사 중간에 빠질 때에도 너무 배고프지 않게 잘 넘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이 항상 나쁜 음식인 건가요?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높은 음식들, 뭐 새우나 계란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있고요. 하지만 앞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혈중의 콜레스테롤 상당 부분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사실 우리 몸에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요. 세포막의 성분이 되기도 하고요. 호르몬의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은 필요한 만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깥에서 음식으로 섭취하는 거는 대부분 과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더 영향을 주는 것들은 이제 포화지방 그리고 트랜스 지방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지방을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 중에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계란 같은 경우는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다고 유명하잖아요. 하지만 계란에 들어있는 다른 레시틴이라든지 이런 좋은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주의해야 되겠지만 정상인 분들이라면 1개에서 하루에 2개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른자 빼고 뭐 흰자만 먹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1개에서 2개 정도는 계란을 드셔도 된다. 하지만 계란에서 또 오메가6, 오메가3 비율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케이지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낳은 계란 같은 경우는 오메가6 비율이 20대 1이 아니라 40대 1, 80대 1 이렇게 높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지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난각번호 1번이랑 2번 계란을 소비를 하는 그런 걸 삼고 있습니다. 난각번호 1번 계란 하면 좀 비싸죠.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보면 600원에서 800원 정도 하거든요, 하나에. 그래서 난각번호 2번 계란은 그거보다 저렴해서 300원에서 400원 정도 하는데, 이런 걸로다가 우리가 계란을 한 개, 두 개 먹는 거는 충분히 괜찮다. 최근에 집 근처에서 난각번호 1번 계란을 420원에 파는 데를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기분 좋게 두 판을 산 적이 있습니다. 난각번호 1번이란 뭐냐면, 완전히 방사된 환경에서 케이지 환경이 아니라 완전히 방사된 환경에서 풀 쪼아 먹으면서 이렇게 자란 닭들이 낳은 계란을 말해요. 이런 계란은 깨보면 알들이 터지지 않고 되게 탄력 있고 쌩쌩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색깔도 이쁘고. 근데 난각번호 4번 계란을 이제 까보면 약간 밝은 노란빛 나면서 조금만 건드려도 쉽게 터지는 그런 차이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지방의 어떤 차이를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건강한 계란을 먹는 게 우리 몸에도 좋다. 염증 반응을 깔아앉히는 약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새우나 게 같은 것도 콜레스테롤 높은 걸로 유명한데요. 물론 콜레스테롤이 높은 건 맞습니다만 포화지방이나 이런 게 낮고 또 타우린이나 이런 성분들이 또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타우린이나 그다음에 이제 게 껍질이나 새우 껍질에 들어있는 이런 키틴 재질들을 같이 먹게 되면 또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우 가능하면은 껍질째 먹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흰다리 새우 같은 경우는 껍질째 충분히 잘 씹어 먹으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먹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근데 타이거 새우라든지 이런 큰 새우는 사실 껍질이 너무 강해가지고 껍질째 먹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흰다리 새우, 우리나라에서 양식을 하잖아요. 흰다리 새우를 잘 활용을 하시면 껍질째 먹는 효과를 또 얻을 수가 있다. 동물 중에서도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음식이죠.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란이나 새우, 게 같은 경우는 잘 드시는 방법과 양과 좋은 어떤 환경에서 자란 음식들을 활용을 하시면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과 함께 피해야 될 것이 포화지방인데요. 포화지방이 많은 거는 붉은 육류, 그 다음에 가공 육류 이런 것들이 되겠죠. 붉은 육류는 우리 삼겹살이라든지 갈비라든지, 갈비는 또 양념이 또 우리 당을 높이는 데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붉은 육류들은 또 가공육 있잖아요. 우리 소세지라든지 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포화지방 함량이 굉장히 높은 게 유명하죠. 그리고 해서 또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굉장히 높게 올리고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고요. 또 발암성도 문제가 됩니다. 붉은 육류 같은 경우는 제2군 발암물질로 WHO에 지정이 되어 있고, 소세지나 햄 같은 가공 육류는 무려 1군 발암물질, 인간에게서 증명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탁에서 피해야 되고요. 또 가공 육류 제품 중에서 버터나 치즈 같은 유제품들은 종류에 따라서는 이제 포화지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량만 먹는 게 좋고요. 버터 고르실 때에는 100% 유지방으로 만든 거를 선택을 하셔야지, 가공 버터가 섞여 있는 가격이 싼 버터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서울우유 같은 이런 버터 보면 포장이랑 생긴 건 똑같이 생겼는데 뒷면을 보면 이게 100% 우유로 만든 건지 아니면 섞여서 만든 건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치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즈도 우리 피자 치즈 같은 거 이렇게 싹싹싹 썰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가공 치즈가 있고 섞여 있는 치즈가 있고 100% 우유로 만든 치즈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 사셔야 돼요. 가공 치즈는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 뒷면을 잘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가격만 보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튀긴 음식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과자, 튀김, 이런 것들, 케이크들, 이런 것들은 트랜스지방이 많이 들어있고, 트랜스지방을 직접 넣지 않더라도 고온의 식용유를 튀기게 되면 트랜스지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포화지방도 많이 들어있고 이렇기 때문에 절대 금지해야 되는 지방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식품들이 있나요? 반대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음식도 있습니다. 먼저 식이섬유, 우리가 섬유질 제가 부지런히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섬유질이 중요한 이유가 장에서 변의 양을 늘리고 유산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에서 배출 시간을 짧게 만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그런 음식들, 식물성 스테롤이라고 하는 식물성 지방이 많은 그런 것들이 좋은 음식들입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하는 방법으로도 도움을 주고 혈관 건강 자체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의 대표적인 예는 귀리나 보리, 이런
이제 통곡물이 되겠죠. 오트밀이라든지 통곡물 빵이라든지 현미,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장에 들어가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기 전에 장에서 잡고 있는 역할을 해줘서 몸에서 배출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콩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콩, 렌틸콩 같은 거 있죠. 뭐 렌즈콩, 렌틸콩, 병아리콩, 강낭콩 이런 것들도 이 콜레스테롤을 잡고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또 과일 중에서도 사과나 배, 감, 딸기나 감귤 이런 것들도 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채소는 말할 것 없죠. 섬유질도 많지만 이 가지라든지 뭐 양파, 해조류 같은 경우도 미역이나 김 이런 것들도 다시마들 이런 것들도 수용성 식이섬유로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로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불포화 지방산이 높은 식품들은 이 지방이 들어갔더라도 혈관에서 쌓이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포화지방 섭취는 최대한 낮추고 불포화 지방으로 대체를 하면 좋은데요. 지방이 많은 생선 중에서 뭐 연어라든지, 연어는 근데 이제 큰 생선이기 때문에 고등어, 정어리, 꽁치, 멸치 이런 것들을 더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견과류, 씨앗 종류 중에서도 아몬드, 호두, 뭐 아마씨 같은 경우는 이제 들깨와 같이 오메가3가 높은 걸로 유명하고, 치아씨드 이런 것들 도움이 되고요. 특히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심혈관, 심장 보호 효과에도 있다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호두가 생긴 게 뇌처럼 생겼다 그래서 뇌혈관에도 좋다고 하는데 심혈관, 뇌혈관에 다 모두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지방으로 아보카도를 꼭 하나 뽑는데요. 단일 불포화 지방이라고 하는 게 충분히 들어있어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올리브를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올리브 자체 과육도 도움이 되지만 올리브 오일도 도움이 돼서요. 식용유 대신에 올리브유를 활용하면 좋은데, 대신에 올리브유는 무슨 튀기거나 이런 데 활용하면 안 됩니다. 이제 치킨 회사가 이제 올리브유로 튀겼다고 광고를 하는데 사실 그 어불성설이거든요. 왜냐하면 올리브유는 고온에 튀기면 빨리 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발암물질을 많이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올리브유는 고온에 튀기면 안 됩니다. 저온에서 잠깐 이렇게 하는 경우는 괜찮아도 그 외에는 우리가 이제 지중해 식당 같은 거 보면 올리브유를 이렇게 살짝 뿌려서 먹는 그런 걸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그냥 올리브유 자체를 섭취하거나 아니면 살짝 높은 온도에 가공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정도만 해야지 올리브유를 막 튀겨서 쓴다?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식용유 대신에 쓰지만 막 튀기면 쓰지 말아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름진 음식과 야식 중에 무엇이 더 고지혈증을 악화시키나요? 야식은 대부분 기름진 음식이기 때문에 야식은 대부분 안 좋습니다. 근데 기름진 음식이랑 야식 둘 중에서 비교하라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둘 다 너무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리고 둘 다 또 너무 공통되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식탁을 차린다? 이거는 사실 좋은 음식으로 차리는 경우가 거의 없죠. 뭐 술상을 차리거나 이런 배달 음식으로 차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야식은 대부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뭐 배달 음식 야식으로 먹고 싶다면 요즘 좋은 대안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하느라고 도시락을 챙겨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안을 받고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우리 포케라는 게 있더라고요. 포케 아시나요? 이렇게 채소 중심으로, 그다음 그 위에다가 이제 작은 과일들이랑 그다음에 고기 종류도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쌀 현미로 해서 밥을 올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버섯 같은 거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스 조금만 넣어서 비벼 먹는 거를 포케라고 하던데, 그 포케가 굉장히 좋은 배달 음식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배달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달 음식 차라리 먹을 거면 포케 한번 고려를 해보셔라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채식하시는 선생님 중에 나는 식사 밖에서 할 일 있으면 서브웨이만 먹어 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서브웨이도 잘 골라보면은 통곡물 빵과 좋은 재료만 고를 수가 있습니다. 햄이나 이런 것들은 배제하고 베이컨 이런 거 배제하고 잘 고르면 채소 중심으로, 버섯 중심으로, 이렇게 양파 중심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옵션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것 제외하면 사실 밖에서 먹을 게 없어요. 비빔밥 말고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피자, 치킨, 떡볶이, 뭐 순대, 삼겹살 구이, 양념 가득한 갈비, 뭐 등갈비, 뭐 햄버거, 도너츠, 또 그런 거에 들어올 때 항상 음료수는 탄산음료잖아요. 이렇게 먹어서는 혈관 건강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야식을 차지하기도 하고요. 저희 야식하면 사실 응급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응급실에서는 밤에 일을 하기 때문에 야식을 많이 먹는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야식을 선택할 때도 샐러드 중심으로 선택을 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선택을 해야지, 그냥 분별 없이 이런 음식들로 야식을 하면 금방 못 망가집니다. 그래서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퉁퉁하신 분이 많은 이유가 이런 야식을 피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당분이 또 들어있고 또 지방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합쳐져 있잖아요. 다음날 중성지방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금물인 음식들.
우리 고지혈증뿐 아닙니다. 당뇨, 고혈압, 비만, 지방간 이런 질환들은 사실 식생활만 바꿔도, 그다음 운동 습관 조금만 늘려도, 그다음 마음을 안정만 시켜도 상당히 좋아지는 질환들입니다. 대사질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질환들에서 약을 안 먹고 벗어날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약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약을 줄여서 주치 허락받고 끊을 수 있는 환경까지 내 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주치 선생님이 끊어도 될까 걱정을 하신다면 우리가 증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당을 매일 아침에 체크를 한다든지 연속 혈당계를 측정해서 내가 생활 습관 바꿔서 당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약 없이도 우리 혈관 건강, 그다음에 이 내장 지방 건강 이런 것들이 좋아졌다는 것을 만들어내야 근본적인 대사질환 치료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야 당뇨 합병증이라든지 최종적으로는 암이라든지 난임이라든지 이제 콩팥질환이라든지 난소의 혹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좋아지는 생리전증후군, 여성분들 그것 때문에 고통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혈관 질환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호르몬 문제이기도 하지만 혈관 건강이 개선이 되면 상당 부분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두통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심리적인 부분, 정신 건강들도 장례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식생활 습관 바꾸면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좋아진다는 거 책을 통해서 이제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제가 근거들을 다 세세히 연결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알기만 하면 지키지 어려운데 왜 그런지 근거들을 정확하게 알면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내 몸에서 이 가공식품들과 안 좋은 음식들을 멀리하고 운동 습관을 늘리는 것 추천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보다 더 위험한 게 입니다. 이런 것들이 소장에서 흡수가 빨리 되면 결국 혈당을 높이다 못해 중성지방으로 변환시켜서 피에 떠다니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 완전히 끊으시면은요 고지혈증 금방 좋아집니다. 빠르게는 2주면 좋아집니다. 고지혈증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고지혈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고지혈증이 뭔가를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의학 용어는 고지혈증은 아니고 이제 이상지질 혈증이라고 부르기로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지질 혈증 중에서 HDL 같은 경우는 몸에 오히려 더 이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높을수록 좋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서 고지혈증이 아니라 이상지질혈증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LDL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 높을 때에 우리 혈관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질환인데요. 쉽게 표현해서 우리 혈관 안에 지방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40대 초반 남성 환자가 급성 췌장염으로 왔어요. 이분은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2번이나 췌장염으로 입원을 했는데도 또 술을 드시고 췌장염이 왔어요. 이분 혈액 검사할 때 간호사가 피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EDTA라고 피를 이제 담아서 놓는 검사실에 보내는 통이 있습니다. 그 튜브에 혈장이 이렇게 누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얀 게 아니라 투명한 색깔이 아니라 누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피 색깔이 안 좋냐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피검사 나간 거 보니까 중성지방 수치가 5,100 얼마가 나왔습니다. 제가 종종 방송을 통해서 30대 후반 남성 환자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5,000 나왔다는 거 놀랐던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또 5,000대를 한번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와, 환자분한테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환자분 지금처럼 술 좋아하시고 그래서 급성 췌장염까지 온 것도 지금 문제지만 식사 어떻게 드시는지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런 가공식품 드시고 치킨 피자 매일 드시고 안주로 해가지고 술이랑 같이 이런 거 안 좋은 것들 엄청 드시고 이 식습관으로 지금 중성지방이 5,000이 넘게 나왔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언제든지 혈관이 어디가 툭툭 막힐 수 있는 정도의 수치다. 지방이 그냥 혈관에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혈장이 다 그냥 지방인 상태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다라고 다시 잔소리를 드렸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이제 보는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중성지방은 200 이상이면은 높은 겁니다. 사실 150 이하로 낮추는 게 제일 좋고요. 300 이상이면은 아주 심한 중성지방 혈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500 넘으면은 굉장히 심각한 거고, 근데 이제 5,000이 넘는 거는 이제 드물게 보는 거죠. 이 고지혈증, 중성지방뿐 아니라 콜레스테롤도 높은 것도 고지혈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고지혈증이 생기는 원인은 당장 지방을 많이 먹어서도 생길 수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몸이 지방을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지방 많은 음식, 회식을 하고 나서 다음날 지방변이라 그래서 푸득푸득 그 지방변 보신 거를 이제 경험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냥 설사와는 조금 다르죠. 무른 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변이 나오는 이게 이제 지방이 많이 섞여 있는 변이고 우리 몸이 소장에서 지방을 흡수하다 못해서 남은 것들이 그냥 변으로 나오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을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소장에서 흡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방 식사 말고 더 문제가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단순당, 가공당입니다. 우리 단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단순 탄수화물이 혈당으로 변환이 되죠. 소장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 혈당으로 흡수된 포도당들이 그대로 다 소비가 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간의 글라이코겐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글루카곤이 이제 나왔을 때 글라이코겐이 분해가 돼서 다시 혈당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도 남는 혈당은 근육 속에 저장을 해서 지방으로 변환을 시키고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내장 지방으로 변환을 시키고 이렇게 몸 곳곳에 지방으로 변환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저장을 해도 안 되는 남는 혈당이 지방으로 변해서 그냥 피로 떠다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중성지방의 제일 큰 원인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방을 먹어서 생긴다기보다는 단순당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가 글루카곤이 역할을 해서 지방 재배치를 하고도 남아서 혈관에 쌓여 있는 게 바로 중성지방 혈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밀가루 음식으로 대표되는 단순당, 가공당들이 우리 입맛에 맞게 이제 변환을 시키잖아요. 우리 밀가루 음식들 보면 과자를 포함해가지고 음료수라든지 음료수도 진짜 문제인데 이 과당이 정말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밀가루가 대표적이죠. 가루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소장에서 빨리 흡수가 됨에다가 더 많이 먹게 만들기 위해서 보존료라든지 합성 착색료라든지 향미 증진제라든지 방부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드는 게 대표적인 초가공 식품들이죠. 이런 초가공 식품들을 입에 대는 거를 절대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소장에서 흡수가 빨리 되면 결국 혈당을 높이다 못해 중성지방으로 변환시켜서 피에 떠다니게 만드는 거죠. 거기다가 피자라든지 치킨이라든지 치킨도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바깥에 이제 튀김 옷 입혀서 그걸 튀겨가지고 기름을 묻혀가지고 먹는 거잖아요. 안 좋은 거 3종 세트로 먹는 거죠. 떡볶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을 만들 때 이제 쌀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밀가루 떡도 있고 쌀이고 밀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루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고춧가루, 고추장, 그다음에 맛에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이제 재료들들 달게 설탕 엄청 넣어가지고 만든 게 이제 떡볶이잖아요. 그래서 떡이 문제라기보다는 양념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먹으면은 혈당 피크를 이룬다 못해서 중성지방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런 배달 음식들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우리 고지혈증에 문제가 되는 원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방보다 더 위험한 게 초가공식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치킨, 피자, 떡볶이 같은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요. 떡볶이를 먹고 싶은데 피자, 치킨을 먹고 싶은데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내 몸이 당이 높아져도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인슐린 저항성 상태, 인슐린 저항성이 거의 없는 상태면 피자, 치킨, 탕수육, 떡볶이 한 번, 두 번 먹어도 고장 안 납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맛있는 음식 먹으려고 운동한다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의미냐 하면 내가 운동을 충분히 해서 당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일부 안 좋은 음식 한두 번 들어가도 큰 문제 안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주의해야 될 게 운동을 끊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운동을 계속 직업적으로 오래 하신 분들이 운동을 끊고 나서도 식습관을 바꾸지 못하면 그때 이제 몸이 고장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대표적인데 저희 아버지 도대표 하셨을 정도로 나름 이제 젊었을 때 운동 많이 하셨던 유도 선수셨거든요. 근데 유도 끝나고 나서도 식생활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유도할 때는 너무 건강했던 몸이 유도 끝나고 이제 몸 안 움직이게 되자마자 식생활은 그대로니까 바로 몸이 고장이 나서 당뇨가 빨리 오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치팅데이라고 표현하죠.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조금 더 빈축을 높인다면 일주일에 한 끼만 이런 정도는 우리 몸이 어느 정도는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때 한 끼만 몸에 안 좋은 거를 먹는다. 그 외에는 철저하게 지킨다. 이러면 괜찮습니다. 회식 같은 경우도 절대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늘리지 않는다. 이렇게 좀 제한을 하면 우리 몸이 어느 정도 이길 수 있죠. 그게 해결이 안 되고 매일매일 사시사철 술, 고기 이렇게 되면 몸이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보다 금방 고장납니다. 2개월, 3개월이면 몸의 혈관들 금방 나빠져가지고 고혈압 당뇨 오고요. 생각보다 금방 나빠집니다. 금방 나빠진다는 예를 들 수 있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19세, 만 19살이 고혈압성 뇌병증이 온 적이 있어요. 두통이 심하게 온 19살 남자 환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머리 안에 출혈이 있나 보다. 머리 안에 뭐 혈관 꽈리 같은 거 있거나 아니면 혈관 그 기형 같은 거 있어갖고 모야 같은 거 있어갖고 터졌나 보다 생각해서 혈압이 막 200이 넘게 나오니까 급하게 머리 CT를 찍었는데 뇌출혈이 없어요. 그리고서 혈압을 좀 안정시킬까 싶어가지고 안정시키고 진정시키고 해서 다시 혈압 쟀는데도 계속 200이 넘어요. 도대체 19살한테서 무슨 일이야? 그러고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자세히 좀 물어봤더니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안 들어가고 공장에서 일을 했대요, 이 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공장에 이제 요즘 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가 왔으니까 너무 기여해주면서 매일매일 맛있는 거 좋은 거 먹이고 다닌다고 고기술 한 거예요. 하루도 안 빼놓고. 그리고 집에서 이제 지낼 때는 이제 집에서 다니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 게 아니라 혼자서 지내다 보니까 맨날 이제 라면에 뭐 피자에 이렇게 가공식품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한 끼도 좋은 음식이 없이 계속 안 좋은 음식을 먹은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3년이 되던 19살 때에 고혈압성 뇌병증이 올 정도로 심각한 고혈압이 온 거죠. 머리의 혈관, 그다음에 심장의 혈관, 말초의 혈관들이 얼마나 나빠졌는지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빨리 나빠집니다, 여러분. 근데 나이가 들어서 식습관이 안 좋으면 훨씬 더 빨리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도 빨리 오고 당뇨도 빨리 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인슐린 저항성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운동을 하는 동안은 나쁜 걸 먹어도 몸이 버팁니다. 하지만 이제 운동을 그만뒀을 때 나빠질 수가 있으니까 식습관을 좋게 하는 것도 같이 하긴 해야죠. 고지혈증 생활 습관으로도 좋아질 수 있나요? 네, 당연히 고지혈증은 생활 습관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일부에서 가족성 콜레스테롤 혈증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유전 질환이라서 있긴 있는데 이거 핑계 대면서 생활 습관 때문에 고지혈증이 온 게 아니라 가족성이라서 온 거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드물고요. 인구 전체에서 보면 200명에서 500명 중에 1명 정도로 드물고 고지혈증 환자 중에서 보면 0.5에서 1% 정도의 비율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특이하게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조절해도 스타틴이라는 지질 수치를 낮추는 약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진짜 이 약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 대부분의 고지혈증은 유전성이 아니고 생활습관병입니다. 그래서 과자, 음료수 이렇게 대표되는 초가공식품들, 밀가루 음식, 배달 음식들, 빵, 떡, 면으로 대표되는 한 글자짜리 흰색 음식들 이런 것들 완전히 끊으시면은요 고지혈증 금방 좋아집니다. 빠르게는 2주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 때문에 내가 그거를 너무 끊지 못하고 우리가 지내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옆에 보면은 수많은 가공식품들이 여기 보이죠. 일부러 이거를 가공식품의 예시로 갖다 놓으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뒷면이 지금 없는데 박스에 보면 뒷면을 보면 초가공식품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성분들, 합성 착색료, 보존료, 식용 색소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젤리라든지 캔디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은 급격하게 올리고 흡수는 빨리 되는 가공식품들이 초가공식품들이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면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거면 다 고지혈증인 건가요? 고지혈증을 진단하는 기준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8시간 이상 금식을 한 상태로 하는 검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한 개라도 이상하면 이상지질 혈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4가지를 보는데요. 먼저 총 콜레스테롤을 봅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40 이상일 때, 그다음에 LDL 콜레스테롤이 160 이상일 때, 그다음에 중성지방 수치가 200 이상일 때,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했죠. 요거는 남성 기준으로 40 미만일 때, 여성 기준으로 50 미만일 때, 이럴 때 우리가 이상지질 혈증이라는 진단을 내리는데요. 근데 사실 이 진단 기준보다 정상치는 훨씬 더 낮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병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정상인 게 아니고요. 정상 수치는 그보다 훨씬 낮아서 총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200 미만이 정상인 거고요.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130 미만입니다. 생각보다 낮은 기준이죠.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150 미만이 정상이고요. H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따로 정상 기준이 없습니다. 높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상지질혈증 기준에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내 수치가 그 사이에 들어간다고 하면 생활 습관을 바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고위험군으로 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타틴 정말 위험한가요?
스타틴은 사실 위험성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필요성을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한 약이긴 합니다. 스타틴은 일단은 유전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에는 꼭 필요한 약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콜레스테롤 혈증의 0.5에서 1% 유전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한테는 필요한 약입니다. 근데 사실 그 외의 분들한테는 생활습관 교정이 근본적인 치료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 우리 이 스태틴 약 먹으면서 콜레스테롤 낮아져서 정상 수치니까 난 나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금물입니다. 식사를 교정을 해야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활습관을 변경하라고 했을 때 너무도 우리 주위에 만연해 있는 이런 초과공식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이런 것들을 좀 눈에 띄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꾸 먹게 되고 하나 먹게 되고 두 개 먹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습관을 잘 못 바꾸십니다,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 약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환자분들한테 생활습관을 바꾸라고 얘기했을 때 다 바꾸면 우리가 약을 처방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대부분이 바꾸시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약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고 생활습관을 먼저 바꿀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들한테 어쩔 수 없이 처방할 수밖에 없는 약이긴 합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낮으면 낮을수록 심혈관, 뇌혈관 질환의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습관을 못 바꾸시는 분에 한해서 스타틴이라는 약은 필요한 약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기는 있어요.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제일 대표적으로 얘기가 되는 부작용이 이제 근육통 가장 흔한 부작용이죠. 경미한 근육통이 생기거나 피로감이 나타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위장 증상들, 복통이나 변비, 소화불량, 설사 이런 것들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도 비교적 흔한 부작용에 속하는데요. 근데 이제 드문 부작용이 또 있습니다. 드물지만 위험하다고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좀 침소봉대돼서 환자분들이 스타틴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근육병증, 횡문근 융해증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게 있고요. 그다음 간 기능이 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당뇨병이 36% 정도 늘어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스타틴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하실 수 있는 분이면 당연히 이런 고위험을 감안해서 안 쓰시면 좋은데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 당연히 생활 습관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못하시는 분들 한정으로 해보다는 이득이 훨씬 큰 약입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못 바꾸시는 분이라면 스타틴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돼요.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타틴 먹으면서 생활 습관 안 바꿔도 된다는 약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당연히 우선이지만 어쩔 수 없이 생활 습관을 못 바꾸시는 분이라면 사실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은 핑계긴 한데요. 여러분들 핑계 대지 마시고 바꿔야 됩니다만 못 바꾸시는 분에 한해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됩니다. 한국인들이 유독 당뇨 환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뇨 환자 우리 한국인들한테서 너무 많이 증가했다는 게 사실 응급실에서는 직접적으로 느껴집니다. 예전에 당뇨서 보시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긴 한데 내과 선생님이 10대에서 당뇨 환자가 오면 예전에는 당연히 10대면 1형 당뇨를 검사를 먼저 했는데 지금은 거의 반반이라고 하더라고요. 1형 당뇨일 수도 있고 2형 당뇨일 수도 있고 10대에서 2형 당뇨는 저는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응급실에서는 20대, 30대 2형 당뇨는 많이 봅니다. 근데 예전에는 아예 없었거든요. 당뇨는 당연히 40 넘어야 걸리는 질환이고 20대, 30대의 당뇨 합병증 예를 들면 심한 구토로 와가지고 당뇨합작성 케톤 산증이 처음 발견이 됐다. 이러면 당연히 1형 당뇨 환자가 이제 나중에 발견된 사례인가 보다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는 20대, 30대면은 2형 당뇨겠구나 이렇게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당뇨가 많고요. 근데 그 원인은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우리 식습관이 그만큼 많이 바뀌었다는 거겠죠. 초과공식품 얘기 많이 드리고 있는데 초과공식품으로 열량이 얼마나 채워지는지를 본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이랑 영국은 열량의 거의 60%가 초과공식품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열량 기준으로 하니까 이제 음식의 볼륨으로 보면 그것보다는 좀 적겠지만 열량이 초과공식품이 워낙 높다 보니까 열량으로 보면 거의 60%가 다 초과공식품이다. 미국 같은 데는 어디 시골 같은 데 가면 마트가 없어가지고 초과공식품밖에 먹을 게 없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채소나 과일을 구할 수 있잖아요. 구할 수 있는 곳인데 대부분이. 그런데도 초과공식품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건 문제고요. 그 연구에서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한 25%에서 초과공식품이 열량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나왔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건 옛날 얘기고요. 연구했을 때 그 옛날 얘기고 지금은 30%는 훌쩍 넘어서 아마 40% 정도 거의 선진국 수준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과공식품이 너무 만연해 있는 사회 이런 데를 살고 있다는 게 너무도 큰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어디 미팅을 가도 커피 내놓으면서 과자 항상 내놓게 되고 간식으로 회사에서 내놓는 것들이 다 빵, 음료수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직원들의 혈관 건강을 망가뜨릴 거라는 거는 생각을 못 하는 것은 사실은 접대가 아니라 해를 주는 물질이라는 인식을 우리가 다 같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혼자 사는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자연식 해먹는 음식을 접할 기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사실 저도 음식을 해먹을 생각은 못 하게 되는데, 왜냐면 버려진 음식이 너무 많아지고 상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집에서 저는 이제 4, 5일 정도 지방에 가서 일을 하고 근무를 하고 올라올 때까지 한 3, 4일 동안 먹을 것들을 이제 챙겨 갖고 가는데요. 왜냐하면 가공식품 안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라도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초록 채소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해결한다고 가공식품으로, 배달 음식으로, 편의점 음식으로, 라면, 빵 이런 걸로다가 먹으면서 한 끼 한 끼를 넘기게 되면 그거는 당뇨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이제 운동량까지 너무 많이 부족하잖아요. 대중교통으로 다니시는 분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대중교통으로 다니면 일단 전철 같은 경우 요즘 뭐 워낙 도심 지하철 이런 거 보면은 3층, 4층, 5층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만 다니기만 해도 3,000보, 5,000보를 충분히 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나 두 개 호선을 이제 바꿔 탄다, 갈아탄다 이러시는 분들이면 걸어서 에스컬레이터 안 타고 걸어 다니시는 방법만 해도 굉장한 운동량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추가한다 그러면은 뭐 5개 층 이하 정도는 그냥 걸어서 다닌다 이런 약속을 자기한테 한다면 그러면 뭐 7,000보, 8,000보도 충분히 채울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데요. 근데 너무도 많은 곳에서 엘리베이터 기본으로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기본으로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걸을 기회가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타시는 분들도 운동량 부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분들은 점심시간 이후에 걷거나 아니면 햇빛 받으면서 걸으면 제일 좋고, 그렇게 해서 5,000보, 7,000보를 채우거나, 아니면 일부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수를 한 바퀴 돌거든요. 3km 반 돌면 3km고 두 호수를 다 돌면 이제 5km 나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5km를 채우는 이제 러닝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방법으로 점심시간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땀 나면 어떡하느냐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뭐 땀 나도 개의치 않습니다. 땀 났다가 그냥 씻고, 그리고 좀 말리고 집에 가서 씻고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뭐 더 좋은 환경이면은 옷을 바꿔 입고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하긴 또 쉽진 않더라고요. 그게 안 된다면 걸어서라도 햇빛을 받으시고 5,000보, 7,000보를 채우시고요. 점심 식사 이후에 계단으로 오르신다든지 아니면 옥상에 일부러 계단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업무를 시작한다든지 이런 방법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현대인들한테 스트레스도 당뇨 환자가 늘어나는데 한 몫을 하고 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사실 스트레스는 뭐 연구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연구가 어렵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뇌가 충분히 편안히 쉴 시간에 쉬어야 근육도 이완이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라든지 아드레날린이라든지 노르에피네프린이라든지 이런 물질들 사실 응급실에서 혈압 올리기 위해서 쓰는 약물들로도 쓰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혈중에서 계속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혈압을 낮출 기회도 없고 그다음에 내 몸이 소화 기능을 올릴 기회도 없고 근육을 이완시킬 기회도 없는 거죠. 그냥 상시 맹수들한테 둘러싸인 상태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러면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들이 몸에서 가라앉고 구교감신경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 중에는 또 이제 컴퓨터 많이 보느라고 자세가 경직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목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경직되어 있는 경우 있죠. 또 쉬어야 될 때는 쉬지 않고 또 핸드폰, 스마트폰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목 근육에 긴장을 주고 두통 일으키고 이렇게 눈은 또 부릅뜨고 있고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쉴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쉴 때는 완전히 쉬어야 됩니다. 완전히 이완하고 충분히 호흡을 코로 들이쉬고 내쉬면서 천천히 느끼면서 그렇게 몸에 긴장을 풀 수 있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면에서 현대인들이 쉬는 시간에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것 저는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쉰다고 할 때에 잠이라도 충분히 편안하게 많이 자야 되는데 이 새벽에 알림 오면은 한번 깨가지고 스마트폰 보는데 습관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잠도 잘 못 잘 뿐 아니라 다음 날도 잠을 계속 못 자는 악순환이 되면서 불면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습관 하나하나가 내 혈관 건강, 내 면역력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습관이 쌓이고 쌓이면 짧으면 3년, 길게는 5년 뒤에는 내 몸의 병 상태를 만들게 되고요. 그 병이 당뇨 고혈압이 아니라 암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생활 습관 하나하나를 일부러 신경 써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는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예요. 우리 몸에서 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한 번 잴 수 있지만 연속적으로 잴 수는 없고 혈당처럼 연속 측정기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심리 상태를 보는 게 이제 뇌파라든지 아니면은 좀 HRV라 그래가지고 교감신경 항진 상태를 보는 검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검사하는 데에 한계들이 있고 연속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연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리, 스트레스 이런 걸 가지고는 사실 연구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일상 속 무심코 넘겼던 당뇨병 증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당뇨의 초기 증상 하면 우리가 3대 증상 얘기를 하죠. 다뇨, 다음, 다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소변이 늘어나고 물을 많이 찾게 되고 그다음 음식을 많이 찾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식을 먹어도 또 배가 금방 고프고요. 이제 그 외에는 체중 감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 피부가 거칠어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혈당이 올라가면 말초혈관 상태가 안 좋아지면 말초혈관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피부 상태입니다. 피부가 거칠어지는 거, 모강 각화증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심하면은 목 뒤에 있는 피부들이 검고 딱딱하게 변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건 좀 진행되어야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또 초기 증상이고 그다음 그 외에는 뭐 피로감 아니면 무기력함, 자도 졸린 거 아니면 식사 후에 바로 졸린 거 이런 것들도 혈당 스파이크에 의한 증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당뇨의 초기 증상일 수 있고요. 가려움도 피부 건조의 어떤 증상이기 때문에 당뇨의 초기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처가 났다가 잘 안 낫는 그런 회복의 지연이라든지 아니면 잦은 감염, 염증 이런 것들도 하나의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당뇨발의 초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손발 저림이라든지 감각 이상들도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의 초기 증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뇨병 초기 증상 중에 하나일 수 있고 또 소변에 거품료가 나오는 것도 단백뇨인 경우도 있고 당 자체가 나왔을 때도 거품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에서 거품료도 주의해야 될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당뇨 예방을 위해서 딱 한 가지 음식만 끊는다면 무엇부터 끊어야 할까요? 당뇨 예방을 위해서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초가공식품을 말씀을 드립니다. 초가공식품 하면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 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초가공식품에 포함되지만 더 위험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초가공식품 중에서 더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가당 음료를 꼽겠습니다. 콜라, 사이다, 액상과당이 들어가 있는 음료수들. 우리가 과일 주스라고 해가지고 먹고 있는데 알고 보면 과당 음료인 것들, 100% 생과일이 아닌 음료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액상과당이 들어가 있는 초가공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에 가장 악영향을 줍니다. 콜라를 물 대신에 먹게 되면, 이걸 실험을 할 수는 없지만, 콜라를 물 대신에 먹게 되면 1년 이내에 짧게는 6개월 만에 당뇨로 바로 직행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콜라나 이런 음료수들은 당분이 너무 높기 때문에 물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수분이 들어있긴 하지만 물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물로만 대신할 수가 있다. 음료수는 물이 아니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하루에 가당 음료 한 잔씩만 마셔도 물을 충분히 마시지만 가당 음료를 한 잔씩만 마셔도 이형 당뇨가 25%나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한 잔만 마셔도. 우리 가당 음료 한 잔은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사이다 요만한 거 하나, 콜라 요만한 거 하나, 그냥 음료수, 아메리카노 먹어도 쉽게 이렇게 액상과당 2번 뚝뚝 뿌려서 먹기도 하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당뇨를 일으키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가공당은 절대 피해야 된다. 특히 액상과당을 포함한 가당 음료는 절대 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당이라는 게 이 액상과당이라는 걸 말하는데 액상과당이라는 게 콘시럽이거든요. 옥수수를 가공을 해가지고 당만 뽑아서 만드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혈당을 엄청 빨리 올리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콘시럽은 과당이라고 하는 거는 포도당과는 조금 다릅니다. 포도당과 설탕이 섞여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 과당은 간에서 한번 대사를 해야지 포도당이라는 열량으로 바뀌어요. 간에 악영향을 한 번 더 줍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더 빨리 바뀌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방간을 더 많이 일으키기도 하고 흡수가 빨라서 생기는 문제도 있고 두 가지로 한꺼번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초가공식품 중에서도 이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가당 음료를 최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콜라를 전혀 안 드시나요? 대체당이 들어간 제로콜라는 어떤가요? 음료수 먹은 게 한 2달쯤 됐을까? 애들이랑 같이 햄버거를 먹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쭉 빨아먹고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제 손으로 먹는 일은 없어요.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면 선택할 수가 없죠. 스타비아라든지 알룰로우즈 이런 대체당이라는 게 있죠. 제로 음료라고 하는 것들에 들어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당은 아니라고 하는데 합성당이라고 하죠. 당의 맛은 200배, 300배 높으면서 이 혈당은 안 올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뇌를 속이기 때문에 당에 대한 갈망은 더 많이 일으키는 중독 물질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당장 혈당을 올리지는 않지만 당장 내가 일반 콜라와 제로 콜라 둘 중에 하나를 꼭 먹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혈당을 안 올리는 제로 콜라가 그나마 낫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안 좋은 건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뇌를 속이는 효과는
당연히 있다. 더 오히려 보면 더 나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맛을 내가 없어도 살 수 있게 만들어야지. 우리 짠 것도 그렇잖아요. 짠 것도. 우리가 이제 염분을 많이 먹고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WHO 기준보다 거의 2배 이상 먹고 있죠. 한국인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짠맛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설렁탕을 먹어도 소금을 안 쳐서 먹을 정도의 맛에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표현을 드리는데 단맛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맛에 익숙해지면 다른 맛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탕 쳐야지만 맛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 근데 이 대체당이라는 거는 그 단맛을 더 중독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당장은 혈당을 안 올리니까 그나마 낫겠지만 길게 보면 단맛을 더 먹을 수밖에 없는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안 좋고, 두 번째로는 이 합성당들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할지 아직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합성물질은 어떻게든지 우유먹으면서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입맛이 어떻게 길들여졌나에 따라서 내가 어떤 당분 맛에 중독되어 있으면 그 맛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또 염분, 짠맛에 중독되어 있으면 그 맛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드레싱을 꼭 선택해야 된다면 시큼한, 상큼한 맛에 일부러 찾는다든지, 아니면은 깨나 이런 고소한 맛을 그나마 좀 찾는다든지, 하여튼 시큼한 맛을 조금 적응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큼한 맛은 식초 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악영향을 줄 게 많이 적거든요. 그래서 꼭 처먹어야 된다면 시큼한 맛을 찾으시고, 발사믹도 도움이 되고 식초 베이스들, 근데 그게 아니라 단짠이나 아니면 그 마요네즈 베이스 이런 것들은 사실 악영향이 더 큽니다. 그래서 드레싱을 선택하더라도 그런 걸 선택을 하셔라. 그래서 예를 들면 발사믹 식초도 당연히 좋은 지방, 올리브 지방을 선택을 해가지고 만드는 것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똑같은 유지여도 마요네즈가 들어간 드레싱은 아무래도 몸에 안 좋은 부분을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식초는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식초 베이스로 시큼한 맛에 적응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당뇨 자체를 낮게 한다 이런 거는 제가 따로 찾아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큼한 맛의 베이스로 되는 것들은 단짠보다는 훨씬 도움이 되고, 또 매운맛에 중독되는 게 또 큰 문제인데, 매운맛은 단맛과 짠맛을 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면서 맛있다, 이게 대부분 달고 맵다거든요. 달고 맵고 또 짠맛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당뇨에 취약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당뇨약 없이도 식단만으로 치료 가능성이 있나요?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치료는 약을 먹어서 당을 낮추는 치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이 없어도 내 몸의 혈당 상태가 100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식습관 바꿨다고 바로 약을 끊는 건 금물이고요. 당을 낮춰서 주치의 선생님이 봤을 때 당약을 끊어도 되겠다고 판단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당 상태를 병원 가서 체크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자주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한테 미리 식습관 변경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BST라고 하죠. 당 체크 찔러가고 체크하는 거를 하루에 최대 4번 하는 게 가장 좋고, 안 되면 아침에 한 번이라도 해서 그걸 기록을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가져가면, 지금 식생활 바꾸고 나서 당이 잘 조절이 되고 있군요. 이런 얘기를 들으신다면 약을 줄이다가 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연속 혈당계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팔에다가 이렇게 꽝 하고 찍어가지고 이 안에다가 침을 하나 받고 2주 동안 혈당을 연속으로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데요. 그걸로 재면은 그래프로다가 내가 무엇을 먹었을 때 당이 얼마나 올라가고 평소에 혈당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를 한눈으로 그래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면 더 빠르게 약을 조절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1형 당뇨는 의료보험이 되는데요. 아쉽게도 2형 당뇨는 의료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비용 내고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좀 비싸긴 합니다. 18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추천하시는 당뇨에 좋은 음식이 있나요? 당뇨에 좋은 음식 하면 많은 분들이 여주 어떠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생활 습관 그대로 두고 여주 하나 먹는다고 당이 싹 낫는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말짱도루묵이고요. 당연히 좋은 생활 습관 바꾸고 거기다 여주를 먹으면 좋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좋은 습관을 구해 먹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건 나쁜 음식을 멀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알아야 되는데요. 내 식탁을 나쁜 음식을 배제하고 좋은 재료들로 채워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통곡물과 잡곡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미, 귀리, 보리 이런 정제된 흰쌀밥보다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이 가득 들어있고 단백질도 들어있는 그런 통곡물, 우리 주위에는 현미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빵을 꼭 먹는다면 통밀빵을 구해 드시면 좋은데, 흰빵 대신에 통곡물이 100% 들어가 있는 통밀빵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빵이 잘 되지 않거니와 맛도 모양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판되는 게 거의 없어서 구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현미밥 말고는 거의 대안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섬유질이 풍부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녹색 채소를 제가 강행조를 많이 드리죠. 브로콜리라든지 시금치라든지 깻잎, 상추 같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케일이라든지 이런 녹색 채소들은 비타민과 섬유질, 무기질,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정말 좋은 식품들입니다. 그리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죠.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니까 몸에서 혈당 자체를 올리는 것 자체도 막아주고 콜레스테롤 흡수도 좀 덜하게 해주고 하기 때문에 또 유산균, 우리 장에 있는 유익균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먹이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리고 또 녹황색 채소와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해조류들, 미역이라든지 김, 다시마들도 너무너무 좋은 채소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너무 좋은 식이섬유 공급원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를 더 꼽으라면 뿌리 채소들, 당근, 우엉, 연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혈당 지수가 높기는 하지만 많이 먹지 않게만 하면 굉장히 좋은 비타민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식재료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중에서는 콩, 두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면 좋은데요. 렌틸콩, 강낭콩, 병아리콩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기 때문에 식재료로서 많이 활용을 하면 좋고요. 또 오메가3 많이 들어있는 식재료로서 통깨랑 아마씨를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생선들도 최대한 좀 작은 생선들 중심으로 해서 활용을 하시면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어서 당뇨에 좋은 음식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붉은 육류보다는 화이트 머스를 많이 먹으라고 하죠. 닭고기, 생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유가 지방이 적은 닭가슴살 같은 경우는 단백질 보충원으로 좋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달걀, 계란 같은 경우도 오메가3가 풍부한 난각번호 1번, 2번 정도의 계란이라면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B군, C군이 많이 들어있고 레시틴 같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건강한 지방 차원에서도 계란이 들어가고 또 견과류도 포함이 되는데요. 아몬드, 호두, 캐슈넛 이런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그런 견과류들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아보카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그리고 또 올리브 오일 중에서는 올리브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요리할 때에 포화지방이 많거나 아니면 트랜스 지방으로 많이 변환시킬 수 있는 식물성 기름보다는 가열 최대한 안 하고 튀김 최대한 안 하는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둘러서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응급실에서 많은 당뇨 합병증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특히 투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응급 상황을 많이 겪는데요. 우리가 신장, 콩팥이 망가지게 되면 전해질을 걸러내지를 못해서 응급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투석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혈관에 이렇게 AV 피스툴라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몸에서 피를 빼내서 기계에서 걸러줘서 신장을 대신한 다음 다시 넣어주는 신장 대체요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요거를 시작하게 되면 삶의 질이 너무 많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일, 그것도 하루에 4시간에서 오가는 시간까지 합치면 6시간까지 이 기계에 매달려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건 물론이고 항상 몸이 피곤하고 구역질 때문에 고생하기도 하고 또 사고 많이 나는 게 하루 걸러 하루일 땐 괜찮은데 일주일 중에 이틀 걸러 하루 투석을 할 때 이럴 때 사고 많이 나거든요. 이럴 때 월요일이나 일요일 때 환자들이 이 칼륨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 칼륨이 투석을 잘 못한 날, 투석을 건너뛴 날이나 이틀 걸리는 날 고칼륨 혈증으로 많이 응급실에 오게 됩니다. 이러면 진짜 생명을 위협하는 심장을 멈추게 하는 그런 전해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보면서 응급실에서 너무 당뇨의 무서움을 많이 봐왔고요. 또 두 번째 합병증으로 이제 망막병증, 눈 안 보이는 망막병증도 너무 심각한 합병증이고 또 당뇨발, 발 썩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피부에 상처가 나도 모르기 때문에 항생제가 들어가도 잘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소독하고 치료해도 계속 썩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질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를 저는 응급실에서 19년 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당뇨가 저는 에이즈보다도 무서운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에이즈도 처음에 면역결핍 시작돼가지고 바로 죽는 질환 아닙니다. 20년 동안 합병증이 쌓이고 쌓여서 죽죠. 근데 에이즈는 무섭다고 하고 그런데 B형 간염 이런 것들 무섭다고 하죠. 간염에서 간암으로 가기도 하고 무섭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만성질환은 무서워하면서 왜 당뇨는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저는 고혈압, 당뇨도 그 정도로 무서운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약을 먹으면
당 올리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당장 응급 상황을 미룰 수가 있어서 그래서 덜 무서워하시는 걸 수 있는데 그런데 치료가 안 되는 건 똑같습니다. 식습관,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근본 완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당뇨의 합병증을 미루는 것 뿐입니다.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인 식습관, 생활습관 변경을 꼭 해야 된다. 당뇨 환자분들 그리고 당뇨가 생길 수밖에 없는 식습관을, 생활습관을 가진 우리 현대인들 대다수한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응급실에서 환자분들 돌본 지 이제 만 19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횟수로 20년 차에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환자분들 돌봐드리면서 만성 대사질환들, 그리고 그 만성 대사질환들의 끝에 환자분들과 그 가족들의 슬픔들을 많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전에 황성수의 힐링스쿨에 참여를 하면서 많은 부분을 느꼈거든요. 2주간, 단 2주간의 철저한 식생활 습관 변경만으로도 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물론이고 비만, 지방간, 알레르기, 통풍, 관절염, 불면, 우울증까지 뭐 이런 것까지 된다고?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됩니다. 생활습관, 식습관으로 좋아지는 질병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좋아지고 반수 이상은 혈압, 당뇨약 완전히 끊는 거를 제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정말 식습관, 생활습관의 효력은 생각했던 것 이상이구나.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을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방송에 열심히 참여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래서 방송과 영상, 이 유튜브 채널, 이렇게 뚝스푼 같은 좋은 채널들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다가 출판사에 좋은 제안을 받게 돼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우리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무서운 응급실에서의 3대 중증 질환이죠. 거기에다가 비만, 지방간, 이런 만성질환, 거기에다가 암까지 우리 삶에서 너무 많이 가족과 본인의 생활에 어떤 질을 낮추는 그리고 가족들의 슬픔을 너무 많이 만드는 이런 질환들이 우리 생활에서 멀어지길 바라는데 점점 더 가까워지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을 최소한 몰라서 못하지는 말자라는 취지에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아는데도 안 하시는 분은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그걸 드시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몰라서 하지는 말자. 근데 모르는 분들 중에 이 심각성을 모르는 분도 있지만 방법을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모르는 분도 있지만 근거를 잘 몰라서 확신을 못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질지 잘 몰라서 안 한다. 그냥 좋은 얘기로 하는 거 아니냐. 바뀔 것 같지 않다. 이래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바뀌는 걸 눈으로 보거나 바뀐 사례를 보거나 아니면은 바뀐 근거를 논문으로 된 거를 우리가 직접 본다면 정말 바뀔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생활습관, 식습관을 바꿀 수 있는지도 담았지만 그 실제 사례와 그 근거를 담았거든요. 그리고 차근차근 실행할 수 있는 단계별 방법도 담았습니다. 소중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 삶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 영상을 보고 들었다면 특별한 건강보조식품 하나를 선물을 해드릴 게 아니라 이 책을 선물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변화를 하는 거죠. 주위 사람들과 같이 동네를 한 바퀴 걷거나 뛰기 시작한다든지 헬스장을 끊는다든지 아니면은 식탁을 바꾸자고 제안을 한다든지 엄마들이 바뀌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엄마들이 식탁을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이 책을 읽고 식탁을 바꾼다. 이런 것들로 한 가정의 삶이 바뀌면 이 후세 세대들의 아이들의 식생활 습관도 바뀌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